저희 막내 딸내미가 잠수를 탔다가 이제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공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눈을 제가 떼지 않고, 삶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지금 나눠보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를 다시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시간을 매일같이,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수학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것들이 정말 한두 학생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실제 그럴는지 아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시작한 것인데, 언제 끝내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틈나는 대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도 있고 그야말로 버벅거리면서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냥 들어두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찾아서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어떤 문제든지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아 보이는 문제도 있을 텐데, 어렵거나 또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실제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찾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것에 겁을 먹는 것은 없어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분할 점령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divide and conquer라는 말이죠. 이 말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군사든 정치든 경제든 기술이나 공학이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서도 이 divide and conquer, 분할해서 정복한다, 점령해버린다, 완전히 뭔가 격파해버린다 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봤습니다. 수학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가 아니고, 더군다나 복합적인 그런 문제, 소위 준킬러나 킬러 같은 문제들은 특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여하튼 문제 속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 또는 단순해 보이지만 또 결국은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세밀하게 나눠보면은 결국은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뭐를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방법으로 뭉뚱그려서 어려워 보이네 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세하게 뜯어서 나누어서 이런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분할을 해서 결국은 이해를 해서 격파를 해서 나중에 다시 종합을 해봄으로써 답을 내게 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할 점령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수학 문제의 경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 속에 미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는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나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그 의미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또는 그 부분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이와 함께 이런 말들,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지시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그 말의 뜻, 그러니까 뭐 연속이다, 정말 미분 가능하다, 그런 말의 뜻과 함께 사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 때 그 미분해야 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무언가 말이 있는 것은 지시어가 돼서 또는 명령어가 돼서 너 미분해야 돼, 미분해, 이런 말이 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이제 그 분할 점령 또는 이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려는데 서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많은 그런 요소들이 미분 가능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함수가 그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뭐 상당히 많죠. 그 함수가 다항함수가 됐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뭐 삼각함수거나 또는 원이거나 뭐 도형의 여러 가지 뭐 포물선이라든가 타원이라든가 등등 뭐 다 포함을 해서 그게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함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함수 자체를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함수 자체로서 어떤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10분 이해하고 이 문제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항함수는 뭐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함수들인 것이죠. 5차 이상의 함수는 뭐 문제에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함수들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1차 함수는 뭐 두 가지 유형밖에 없겠죠. 우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우로 내려가느냐라는 것인데, 기울기가 얼마냐 또는 뭐 절편, x절편과 y절편이 어느 거냐라고 한다면 뭐 그는 뭐 다 그 이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일 거고, 2차 함수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시다시피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 알아야 될 것이, 그리고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동형이다, 대칭이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이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문제에서 그걸 그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의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3차 함수 같으면은 2차 함수에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 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근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방법이 있고, 그 근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알아두고 아주 자유자재로 내가 필요한,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경우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3차 함수 같으면은 아시다시피 그 하나의 유일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을 중심으로 마치 원점 대칭과 같은 그런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그것을 여러 관점에서 그 활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되는 것이고, 또 좌성향 3차 함수가 이게 양의 3차 함수의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것, 모양이 결정되는 것들, 그건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구간마다의 증가 구간과 또는 감소하는 구간과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 그 극점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 그리고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게 그 1차, 극점이 없는 함수가 아니라는 극점이 두 개다. 2차 함수는 극점이 하나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겠죠.
3차 함수는 그렇게 득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3차 함수가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갈 때에 우상향이냐라는 거냐 좌하향이냐 우하향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극대극소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 등등.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극점과 극점의 x축과 나라는 극점을 지나는 그런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근이 생기고 중근과 함께 또 하나의 근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근과 그 중근 두 근 사이의 거리와 또 다른 극점의 x좌표의 x좌표 사이의 그 거리의 비례관계, 2대 1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4차 함수인 경우는 여러 가지 변형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흔히 나오는 문제들은, 이 미분했을 경우에 3차 함수로 표시가 될 텐데, 3차 함수가 중근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이 미분했을 때 근이 두 개인 경우죠.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함수의 개형을 그릴 줄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2차 함수를 곱해도 4차 함수가 되고, 1차 함수와 3차 함수를 곱해도 4차 함수가 된다는 것들, 이런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 4차 함수 문제를 많이 있으니까 예문을 풀어보면서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4차 함수를 풀려면은 반드시 미분했을 때 3차 함수가 되는데, 3차 함수를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수인 것을 또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3차 함수는 마찬가지로 미분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되니까 2차 함수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그래서 2차 함수나 또는 3차 함수가 이해가 되고 개형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4차 함수의 또는 3차 함수의 또는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연관 관계죠. 그러니까 4차와 3차, 3차와 2차, 2차와 1차와 같은 그런 바로 밑에 차수의 함수들과의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다양한 함수의 계열사에서의 그러한 함수 사이의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런 다항 함수의 경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함수들의 특성을 10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다가 이 함수를 중간중간에 확정하는, 잠정적인 확정이 될 수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확정이 되겠는데, 그러한 방법을 써서 결국은 함수를 확정하고 문제의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아까 분할 점령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분할 점령해서 풀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항함수의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 함수를 그냥 보고 그냥 개형 한번 쭉 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1차, 2차, 3차 또는 4차 함수의 그런 특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 특성을 항상 머리에 둘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복잡한 문제들 피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